인트라캐널 바이오세라믹 그래프팅입니다. 이 말은 근관 안의 공간에 바이오세라믹을 이식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식이라는 것은 밀폐도 물론 시키지만 이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바이오세라믹을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전체적인 그 프로시더가 어떤지 우선 보겠습니다. 올스MTA에 충분한 물을 넣고 소독된 파일로 혼합한 후에 면봉으로 물을 꽉 짜서 뻗띠 정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사용해서 근관 안에다 조금씩 이식을 해 넣고요. 플러버로 살짝 밀어 넣은 다음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페이퍼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페이퍼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하고 컴팩터를 워킹 랭스에 맞춰서 천천히 회전합니다. 회전 RPM은 뭐 60에서 한 300 정도 사이에 원장님이 편하신 회전 속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살살 근관 안에 이식을 해 넣는다는 느낌으로 살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중간에 물이 많으면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해서 물을 제거하고. 자, 그러면 그 바이오필링에 대한 그 상담 및 청구법을 먼저 다루고 임상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개업의에게 필요한 엔도 치료는 성공률이 일단 높아야 되겠다. 몇 퍼센트? 95% 이상 높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수가가 뭔가 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만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바이오필링 할 경우에는 재료비로 10만 원을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MTA는 비급여 재료로 식약청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MTA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입니다. 다른 MTA들은 예를 들어 프로루트 MTA의 경우에는 천공, 치근단 수술했을 때 밀폐한 재료들, 또 퍼포레이션 된 거 사용하는 거, 또 인터널 리섭션이 있을 때 캐핑, 이런 것으로 인디케이션이 잡혀 있지만 이제 올소 MTA나 리트로 MTA는 이러한 기존의 MTA들을 다 포괄한 후에 플러스 가장 먼저 순방향 근관 밀폐 재료, 순방향으로 근관을 밀폐한다라는 내용을 식약처에 고시 허가 범위로 집어넣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하라는 뜻은 올소 MTA를 근관 안에 순방향으로 넣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경우에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순방향 근관 충전재로 허가된 MTA는 올소 MTA가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또 리트로 MTA가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순방향 근관 충전재로 사용 시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은 심평원 고시에 따라서 올소 MTA가 유일한 재료이고, 또 비급여 청구를 환자에게 재료대를 설명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오필링은
4D다. 시간이 지나면서 밀폐가 점점 더 이제 바이오 미네랄리제이션에 의해서 증진이 됩니다. 가타파초나 실러들은 바이오 디그레데이션 되면서 밀폐가 떨어지는데 이 바이오 세라믹을 근관 내에 이식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밀폐가 점점 더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는 바이오 세라믹입니다. 다른 MTA들은 포트랜드 세멘트를 베이스로 하지만 올스 MTA나 리트로 MTA는 바이오 세라믹, 순수하게 만든 바이오 세라믹 머티리얼입니다. 또 근관 안에 그래팅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꽉꽉 다져 넣는 것이 아니고 리제너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살살 밀어서 막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상담 시 설명 및 동의 내용으로는 근관 충전재는 고무 충전재이기 때문에 세균 조절이 좀 불가능하다. 네, 근관 내 이식하는 바이오세라믹 이식제는 세균을 박멸할 수 있고 치주 조직을 리제너레이션 시킬 수 있다. 이 정도를 설명하고 이식 직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성공률은 대략 95% 이상이다. 그러나 뭐 치과 의사가 아무리 잘 치료한다 하더라도 버티컬 루트 프랙처라든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실패될 경우에 이 비급여 재료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플란트로 이어질 때 치료비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환자분의 동의를 좀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청구법입니다. 보험 청구는 가타파초 실러에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팅해서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환자분에게 비급여 재료비로서 이 정도 액수를 설명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차팅에는 그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꼭 붙이십시오. 올스 MTA 0.2g 비급여. 요 스티커를 붙이시고 일반적인 근관 충전할 때 그 차팅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리트로 MTA를 토미에 사용할 때는 심미 목적 베이스라는 내용을 적고 비급여 태그를 붙이고 차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상 수입 산출 기준은 1일 한 케이스일 경우에 1년이 약 3천 정도가 추산이 되고 만약에 2케이스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겠고 2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면 비례식으로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2011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한 10년 정도의 통계를 내봤는데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64%였고 한 달에 한 600 정도가 MTA 비급여로 환자분에게 받았던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든 환자, 거의 100% 환자들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필링 프로시더는 우선 바이오 엔라지먼트와 바이오 이리게이션과 바이오 필링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근관 충전의 순서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엔라지먼트 하는 단계에서 과도한 삭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EDTA 쓰지 않는다. 또 이리게이션에서 NaOCl이나 EDTA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바이오 필링을 할 때는 근관 내에 이식한다는 개념으로 살살 밀어넣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임상 수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안 나와서 근관 이리게이션, 바이오 이리게이션은 저는 거의 모든 케이스를 음료수로 그냥 합니다. 다른 케미컬들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초음파 팁이 있으면 초음파 팁으로 이리게이션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근관 안에다가 이식하는 순서는 올스 MTA를 처음에 묽게 해서 넣고 충분하게 업앤다운 하면서 로테이션을 해서 근관 안에
충분한 올세임테이 페이스트가 코팅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해서 점도를 뻗디 점도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컴팩터로 이식을 하면서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합니다. 다른 케이스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묽게 갠 거를 이제 집어넣고 컴팩터로 RPM은 60에서 한 300 정도 사이에, 초기에는 좀 빨리 돌려서 FX 쪽에 잘 밀려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테이프 포인트를 사용해서 40 정도의 점도로 조절해 나가고, 플러거를 사용해서 테이프 포인트 주변을 밀집을 시킵니다. 굵은 플러거와 얇은 플러거를 번갈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컴팩터를 워킹 렌스에 충분히 집어넣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페이퍼 포인트를 중간 단계에서 넣고, 플러거로, 굵은 플러거로 페이퍼 포인트 옆에 좀 다져놓고, 얇은 플러거로 페이퍼 포인트 옆에 넣어서 빡빡한 그 올센티 뻗기가 만들어지도록 조성을 한 다음에, 페이퍼 포인트를 이제 빼고 그 중간에 컴팩터를 다시 넣어서 살살 중간 안에 이식을 해 나갑니다. 이 스톱이 약 5 정도가 벌어지게 되면 에피컬 플러그의 길이가 5mm라는 것과 동일한 뜻이므로 나머지 공간을 비워놓든가 아니면 이제 백필을 할 때는 굵은 플러거를 써서 차곡차곡 살살 적층해서 백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스텝을 좀 세분해서 6단계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묽은 올세임티를 넣고, 올세임티 컴팩터를 워킹 렌스까지 풀 렌스로 집어넣고, 약간 빠른 속도로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업앤다운을 한다. 그러면 에피컬 포라멘 근처까지 다 이제 밀려 내려가 있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페이퍼 포인트를 넣어서 물을 흡수시켜서 이제 뻗디 정도의 점도로 조성해 갑니다. 페이퍼 포인트 옆에 굵은 플러거와 얇은 플러거를 사용해서 찰지게 만든 후에 컴팩터를 넣어서 이제 그래프팅을 시작을 합니다. 에피컬 포라멘서부터 이제 에피컬 플러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근간 안에 물이 많이 너무 질퍽질퍽하다, 아니면 엑스데이트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럴 때는 페이퍼 포인트를 25번 페이퍼 포인트나 뭐 30번 페이퍼 포인트 적절한 걸 넣고 수분을 제거하면서 플러그를 사용하는데 굵은 것과 얇은 것을 페이퍼 포인트 가장자리에서 주변에서 살살 패킹을 해가면서 밀집을 시킵니다. 올세임티 파티클들을 밀집을 시키고, 그 다음 컴팩터를 넣어서 위아래로 천천히, 이때는 한 100rpm 정도 전후로 하거나 뭐 200rpm도 괜찮습니다. 숙련이 되면 빨리 돌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에피컬 플러그의 길이가 5mm가 될 때까지 그래프팅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마시고 그냥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면 뒤로 후퇴해 가면서 에피컬 플러그가 5mm가 잡힐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페이퍼 포인트, 플러거, 컴팩터, 캐링하고 페이퍼 포인트, 플러거, 컴팩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에피컬 플러그 5mm를 잡은 후에 이제 백필은 붉은 플러거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 백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프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이스피드 바나 로우스피드 바를 물을 뿌려가면서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이 포스트 프리퍼레이션을 마칠 수 있고요. 임프레션을 뜨거나 파이버 포스트를 넣고 코어를 당일하고 프리퍼레이션을 당일하고 또 프랩이 잘 되고 브리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일 임프레션까지 가능합니다. 리트램티의 경우에는 전치부의 변색용은 안 되기 때문에 리트램티를 사용해서 전치부에 과액 필링을 할 수 있습니다. 폐방울을 떨어뜨리고 리트램티 파우더에 물을 끓여다가 이렇게 웨팅을 시킵니다. 이거 믹스를 막 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 전체가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살살 끓여서 웨팅을 시켜서 이 코너에 몰아 넣습니다. 그래야 사용하기가 편하니까요. 그 아이스크림 녹은 것처럼 이제 되었다가 이제 점점 뻗대가 됐다가 이제 딱딱하게 이니셜 세팅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3분 안에 이니셜 세팅이 진행이 됩니다. 네. 100초 정도 후에는 약간 샤이니한 포인트, 샤이니한 서피스가 살짝 없어질까 말까 해요. 알지네이트 붙기 직전처럼. 그때 캐리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캐링을 할 수 있게 점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치부에다가 그래프팅을 하게 됩니다. 술식은 다 똑같아요. 예. 그 올스MTA로 구치부 하는 것과 리트램TA로 전치부 하는 것은 술식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리트램TA를 사용하는 목적은 변색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트램TA를 사용하는 것이고 술식상의 조그만 차이는 리트램TA가 경화 시간이 이니셜 세팅이 빨리 되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리트램TA가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방울 넣고 좀 다시 용해시켜서 페이스트처럼 만든 다음에 버티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근권 안에서 컴팩션 하는 그래프팅 하는 시간이 올스MTA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경화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근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금니 같이 다근치일 경우에는 너무 빨리 굳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치부는 천천히 굳는 올스MTA, 전치부는 변색이 없는 리트램TA로 진행하면 진료 시간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변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피컬 플러그가 잘 안 잡히는 게 제일 불편한 점이잖아요. 근데 그 에피컬 플러그가 안 잡힌다고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에피컬 플러그 잡기까지의 시간 동안 물적물적한 그
MTA가 바이오세라믹이 그 안에서 회전하면서 에피컬 포라멘 주위를 아주 잘 밀폐를 시키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 바이오필링이 진행이 되면 에피컬 포라멘 근처에 완전 밀폐가 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언더필링도 막 생기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근데 에피컬 포라멘 근처에 에피컬 플라가 잘 안 잡혀서 좀 시간이 좀 1분 정도 경과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는 에피컬 포라멘을 이 리트레임티나 올세임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엑스레이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약간 넘어가는 게 임상적으로는 결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에피컬 플러그가 빨리 잡히기를 너무 조바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약간 묽게 넣어서 위아래로 충분하게 업앤다운 하시면서 이 에이펙스 쪽에 이 리트레임티나 올세임티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 포인트를 넣어서 점도를 조절해 가시면 엑스레이 찍었을 때 아주 나이스하게 그래프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재근건 치료가 되냐?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그래서 굽기 전에는 초음파 팁을 사용하면 쉽게 제거가 되고 이제 굳은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거의 키트는 메케니컬 리무벌 키트와 케미컬 리무벌 키트를 사용합니다. 메케니컬 리무벌 키트라는 것은 다이아몬드 팁입니다. 0.5mm, 0.3mm, 또 초음파, 컨트롤 메모리 파일, 그리고 이제 케미컬은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이라는 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금관 안에 페이퍼 포인트에 적셔서 넣게 되면 올소MTA나 리트로MTA가 말랑말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H 파일을 사용해서 파일링하면 잘 제거됩니다. 롱, 넥, 라운드 바를 사용하실 때는 새 거를 쓰십시오. 이게 한 번 사용하면 무뎌지기 때문에 새 거를 꼭 쓰셔야 돼요. 이게 0.5mm 다이아몬드 팁이고요. 이게 0.3mm 다이아몬드 팁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이렇게 휠 수 있는 Continuous Memory 울트라소닉 팁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휘어야 되냐면 금관 안에서 이 탄력성이 있는 초음파 팁, 스테인리스 스틸을 집어넣게 되면 이 끝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금관 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 수 있는 모양에 따라서 금관 모양에 따라서 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메모리 98 파일로 된 초음파 팁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케미컬은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인데 이것을 금관 안에 페이퍼 포인트에 적셔서 넣게 되면 에피컬 부분에 있는 한 2mm 정도는 쉽게 연화시켜서 파일링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에 프로루트 MTA를 담그면 안 녹아요. 근데 올소 MTA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뽀글뽀글 다 녹습니다. 경화 전에 제거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슬라이드는 앞부분은 봤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이렇게 믹스해서 바일에 넣어서 믹스한 다음에 스케일에 넣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엑스를 찍어보니까 이상하게 들어갔다. 그럴 때는 이게 이니셜 세팅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초음파 팁을 넣어가지고 쭉 제거하시면 다 제거됩니다. 네. 초음파 팁이 없을 때는 챔버 안에 물을 채우고 H 파일로 파일링 하게 되면은 쉽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굽기 전에 제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필링을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갑니다.
이제 경화 후에 제거하는 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코로나를 3분의 1에서 미들 3분의 1까지는 기계적 제거를 한다. 사용하는 건 초음파 팁을 사용하셔도 되고 하이스피드 바를 사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뭐훅 제거해도 되고, 그래서 미들 3분의 1까지는 뭐 스트레이트 하니까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팁으로 제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제거를 기계적으로 초음파 팁 얇은 걸 써서 제거하셔도 되고, 네, 거의 다 제거됐죠. 네. 어떤 경우에는 용액을 쓰지 않더라도 에피컬 포라멘까지 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 부분에 언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에이펙스 부분에 EDTA가 남아 있어서 NTA가 경화가 안 됐거나, 네, 그런 그 두 가지 경우는 제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언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들 서드까지 기계적으로 제거하면 아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EDTA를 과도하게 사용한 게 이 에이펙스에 남아서 경화가 안 돼서 치료 후에 불편함이 있었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 제거하고 나면은 이 아래는 굳지 않아 있는 거니까 제거하기가 또 쉽죠. 파일링하면 슉 되니까. 그래서 MTA를 바이필링한 그 케이스에서 제거한 케이스가 몇 케이스냐 수치로 얘기해달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천 케이스 중에서 우리 병원에서 5천 케이스 중에서 제거를 하고 바이오필링을 한 케이스는 5케이스도 안 돼요. 예,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에피컬 원서드에 남아있는 그 딱딱한 MTA가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 에피컬 3분의 1에 딱딱하게 굳은 올수 MTA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요. 제거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다 밀폐가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에 당근 페이퍼 포인트를 넣어서 5분 정도 요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이걸 5분 정도 넣어서 연화시킨 후에 H파일로 살살 돌리면은 에피컬 포라멘까지 뻥 하고 뚫려요. 예. 그러면 이제 루트 GX를 연결을 해가지고 에피컬 포라멘을 파일이 넘어갔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루트 GX를 연결시키고 넘어갔나? 네, 넘어갔죠. 네. 그래서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을 사용했으니까 이리게이션도 충분히 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은 고농도의 산성 용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엑스레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예, 다시 바이오필링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셔널레입니다. 논문에 다 나옵니다. 그 OCMT나 리트MT의 주성분은 C2S와 C3S입니다. 근데 이 C2S하고 C3S가 이산화탄소와 접하게 되면은 거의 1mm 두께까지 CaCO3로 바뀝니다. CaCO3는 산성 용액에 담그면 뽀글뽀글하게 녹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농도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 올스MTA나 리트MTA가 근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에이펙스 부분은 CaCO3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컬 원더드에 있는 그 부분은 리트리트먼트 솔루션, 산성 용액에 잘 용해가 되어 있습니다. 샘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 칼사이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게 논문에 나오는 사진이고요. 실제 그 보존 학회지
발표된 논문입니다. 울트라소닉 팁과 10% 시트릭 애시드나 시트릭 애시드가 아니고 이게 초산이죠. 10% 초산, 묽은 초산 또는 5%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사용해서 OCMT를 녹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저널에 따르면은 OCMT는 솔루션, 케미컬 솔루션을 사용하면 스페셜 포뮬레이트 된 케미컬을 사용하면 토탈리 리무브 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주의점,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버클 쪽에 점막이 훌러덩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으로 이리게이션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페이퍼 포인트에 적셔서 쓰십시오. 바이오필링의 장점은 오픈 에펙스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케이스는 상악동 안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직 무브먼트도 있고 여기를 뚫으니까 이 안에 있는 퍼스가 쭉 나올 정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고3 여학생인데 여기를 근관 소독하고 나서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가타파초로 메꿨어요. 균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균이 확 증식하면서 이 사이너스 전체가 이제 에큐 맥시러리 사이너사이티스가 되면서 퍼스가 꽉 찬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퍼스가 계속 디스차리지 되잖아요. 이렇게 퍼스가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마냥 이거 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액티브하게 펑펑 쏟아 나오지만 않는다. 그러면 바이오필링을 들어가십시오. 그 페이퍼 포인트로 엑스데이트를 흡수시키고 제거해 가면서 이거 이제 팔라탈에 넣은 거고 지금 현재 그래프팅하는 거는 메저 마칼 쪽을 그래프팅하는 겁니다. 페이퍼 포인트에 넣고 컴팩트 돌리면 이게 그대로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메저 바칼 쪽을 지금 그래프팅하는 거고 요거는 팔라탈 쪽 여기에 페이퍼 포인트를 넣어서 엑스데이트를 쭉 빨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필링을 쭉 진행을 해 나가고 이 근관 안을 다 맞게 되면 2개월 안에 이 상악동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합니다. 여기 오스티움이 있기 때문에 점막 운동 실리아리 무먼트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은 비강적으로 다 배출이 되니까요. 상하세관 안에 있는 세균이 이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가는 거를 방치하면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근관을 빨리 밀폐시킨다. 상하세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꽉 찼던 이 상악동이 2개월 만에 깨끗이 다 힐링이 되고 이 플로우까지 녹았었는데 여기도 뼈가 이제 형성이 돼서 리제너레이션 되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오픈 에펙스 케이스인데요. 오픈 에펙스일 때는 일반적으로 올스MT든 리트로MT든 에펙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근데 이제 나는 넘기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버티 컨시스턴시 되는 점도가 좀 빡빡하게 만든 올스MT나 리트로MT를 여기다 밀어놓고 플러거를 사용해서 쭉 밀어넣은 다음에 굵은 페이퍼 포인트를 써서 이 안에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굵은 플러그로 밀어 넣는 것을 이제 굵은 페이퍼 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물을 좀 빡빡하게 제거하고 플러그로 살살 밀어넣고 하게 되면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컴팩터를 병행해가면서 이건 몇 번 해보면 금방 하실 수 있는 테크닉인데 제 생각에는 오픈 에펙스일 경우에는 에피컬 쪽에 리전이 있고 에피컬 쪽 리전 안에 이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버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기에
이 올소MT나 리트로MT가 넘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이 부분이 중화가 되니까요. 산성인 조직이 알칼리가 넘어가서 중화가 되면 염증 반응이 스탑이 되면서 동통도 줄어들고 경조직 리제너레이션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스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넘기는 게 낫다. 우리가 왜 저스트하게 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통 실러가 넘어가면 굉장히 동통이 유발이 되면서 예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스트하게 메꿔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넣는 것은 바이오세라믹 그래픽 머티리얼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 그래픽 머티리얼이니까 이거 뼈 안에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만큼 넘어가도 문제가 없냐? 한 숟가락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자, 파일 세퍼레이션 케이스입니다. 파일이 부러졌을 때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러진 파일 주변에 이게 MTA가 들어가냐? 들어가요. 이 파일 주변은 100% 메꿔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아래쪽에가 메꿔지냐? 그거는 바이패싱 스페이스가 충분히 있을 때는 아래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해피한 결과가 되죠. 아래까지. 바이패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파일 주변은 100% 메꿔진다. 그 아래쪽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메꿔질 수도 있다. 안 메꿔지면 어떡하지? 부러진 파일이 바이오필링으로 해결되는 거는 일단 바이오필링을 하고 나서 예후를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부러진 파일 상방 위를 커팅하십시오. 이걸로 끝입니다. 밑으로 캐비티 형성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딱 부러진 파일 위쪽을 커팅해서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이리게이션하고 슈처. 간단하죠? 자, 파일이 부러졌을 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얌전하게 있는 경우, 또 extra radicular surface infection이 있는데 부러졌어. 와, 이게 참 애매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파일이 리전은 없는데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바이오필링을 하고 4주 정도 기다렸다가 계속 불편하면 이 윗부분을 자르고 나오면 됩니다. 자르고 나오면 됩니다. 파일이 근간 안에 얌전히 있을 때는 예후는 그냥 좋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러진 파일 아랫부분에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extra radicular surface에 인펙션이 있을 때는 열고 들어가서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팔라탈 루트를 에피코엑토미 할 수가 있는가? 밀폐가 완전히 되어 있으면 자르고 나오면 되지 않나요? 예. 풀시크니스로 플랫 제끼고 상하 유권 팔라탈 루트에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풀시크니스로 제끼고 자르고 수치하면 됩니다. 밑으로 캐비티 형성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근관 전체가 다 바이오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가 확실하니까요. 자르고 수치하고 나면 치아 살려서 자연치아 살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러 대 MTA 파우더 대 MTA 실러 대 퓨어 바이오세라믹 파우더를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이유는 이러한 실러나 MTA 파우더 또 MTA 실러, 또 바이오세라믹 실러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타파츠와 같이 쓴다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밀폐가 절대 안 돼요. 논문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싱글콘 테크닉으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MTA 실러일 경우에는 싱글콘으로 쓸 때는 밀폐도가 제일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요.
파우더를 쓸 때 파우더는 식약처 허가 사항이 아니잖아요. 올스MTA 파우더, 리트MTA 파우더는 순방향으로 밀폐시키도록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사항이고, 보통 MTA 파우더는 순방향으로 밀폐시키는 인디케이션이 식약처에 애시당초 빠져 있습니다. 익스펜션 됩니다. 팽창이 되고, 아까 프로르티 MTA가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이 높지 않는 것처럼 제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프로르티 MTA로 통으로 메꿨다. 제거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스 MTA나 리트리 MTA로 이제 금관을 메꿨을 때는 톡시시티 없고 뭐 바이오세라믹이니 칼시노제닉하지 않고 오버필링 됐을 때 페인이 전혀 없어요. 실러가 오버필링 됐을 때는 페인이 있는데 그리고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넘리스 안 오고 익스펜션 없습니다. 이 올셈 리트엠테이는 익스펜션이 안 되는데 프로테엠테이도 익스펜션이 됩니다. 헤비메탈 없고 살살 집어넣으니까 버티컬 프랙처 없고 MTA 실러는 수분을 흡수해서 경화가 되니까 버티컬 프랙처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2% 팽창을 하기 때문에 또 버티컬 프랙처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스MTA 1, 2, 3는 팽창이 없고 수분을 흡수해서 굳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분이 믹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올스MTA 3 새로 나온 올스MTA 3는 경화 과정에서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덴틴을 촉촉히 적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러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라테럴 컴팩션, 그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 수직화합법, 싱글군 테크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공률에 대해서 월드 데이터를 보면은 2005년도에는 24.5에서 61.9%가 실패다. 실패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35.9%가 실패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5에서 64.5% 레인지를 갖고 실패다. 그래서 시스테믹 리뷰하고 메타 애널리시스 결과는 39% 정도는 가타파처 실러를 썼을 때는 실패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가타파처 실러의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논문 데이터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자, 한국인 교수들이 쓴 성공률입니다. 성공률은 에이펙스 쪽에 리전이 방사선 쪽으로 리딩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를 갖고 판단을 해요. 근데 41% 정도가 치료받은 치아에서 에피컬 리전이 그냥 계속 잔존한다. 실패로 보는 거죠. 이렇게 높아요. 이상하다. 엔도 성공률이 가타파처 실러가 이렇게 낮나? 네. 발치율은 어떨까요? 발치율은 36개월이 11%가 발치된다. 또 2012년도에서는 40개월에서는 28.36%가 가타파처 실러로 치료한 경우에 발치가 된다고 논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머릿속에는 가타파처 실러가 90% 정도의 성공률이 된다고 각인이 되어 있고 환자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논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비과학적 정보가 우리 두뇌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 수치와 밀폐성 실험 방법들 그리고 태그가 밀폐성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논문 정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 수치를 낼 때 엔도돈티스트들의 성공률은 90%로 발표가 되잖아요. 이건 컨트롤드 스터디입니다. 제너럴 덴티스트들의 성공률이 아닙니다. 우리 개업이들은 제너럴 덴티스트잖아요. 자, 그러면 엔도돈티스트들이 컨트롤드 스터디의 그 메소드는 뭐냐면 코가 로스된 거는 통계에서 제외한다. 버티컬 루트 프랙처도 제외한다. 식은단 방사선 사진을 보고 성공률 통계치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치료의 전체 풀에서 코어가 로스된 거를 다 제외시키잖아요. 성공률 통계에서. 그러면 당연히 성공률
올라가겠죠. 자, 코어가 로스가 되면은 코로널 마이크로 리액션 100%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버티컬 루트 프랙처 된 거 제외합니다. 가압 근건 충전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호발되는 그 케이스들 대략 한 3%에서 8% 사이의 버티컬 루트 프랙처 케이스, 엔도돈티스트 경우에 그거 다 통계에서 제외하고 성공률 통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측은단 방사선 사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콤빔 CT로 봤을 때는 측은단 방사선 사진과 약 30% 차이가 나요. 성공률이 더 떨어지겠죠. 자, 페리컬 레디오그래피에서는 35.3%, 콤빔 CT에서는 63.3%가 에피컬 리전이 있는 거로 나옵니다. 가타파초 실러 경우에. 밀폐성 실험에 진행할 경우에는 모든 밀폐성 실험이 원형 근관에서 해요. 그리고 실러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밀폐성 실험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1mm도 염색약이 투과가 안 됐다고 하는데 캐나인 완전히 굳은 다음에 72시간 이후에 밀폐성 실험을 들어갑니다. 이 논문은 상악 전치, 둥근 치아를 갖고 해요. 근관 형태가 동그란 거. 가타파초 원컷만 넣어도 딱 메꿔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굳은 다음에 일주 정도 굳은 다음에 밀폐성 실험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밀폐가 된다고 나오겠죠. 그다음 태그입니다. 상하 세관 내로 태그가 많이 들어가면 밀폐가 잘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2006년도에는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이 덴티널 튜브 안에 실러가 이렇게 밀려 들어갔다고 해서 가타파초, 실러, 태그 이게 밀폐가 되느냐. 논문의 결론은 관계없다예요. 실러가 덴티널 튜브 안에 페네트레이션 되는 거 밀폐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세균 밀폐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2012년도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태그가 상하 세관 안에 이 끝까지 거의 세멘툼 인데까지도 밀려 들어가는데 결론은 뭐냐? 실러빌리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게 과학적인 논문들의 결과입니다. 리얼리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러로 밀폐를 시켰을 때 가타파초와 계면에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떨어져 있어요.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고 떨어져 있어요. 자, 마이크로리키지는 에피컬 쪽에서도 일어나고 코로널 쪽에서도 일어난다. 에피컬 쪽에서 왜 일어나냐 하면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슈가 성분이 있잖아요. 블러드 슈가. 혈당이 있습니다. 혈당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MTA 실러는 안 굳어요. 그리고 이 염증이 있는 부분이니까 에시딕 메타볼라이트가 여기 차 있잖아요.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니까 에시딕 메타볼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특히 MTA 실러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에시딕 메타볼라이트에 엑스웨이트가 닿으면 절대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피컬 포라멘 근처가 라운드하지가 않잖아요. 오버이드 하기도 하고 불규칙하기도 한데 싱글콘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실러들이 가타파초와 화학적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코로널 쪽에서 열리기만 하면 쭉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샘 사진인데 전자미경 사진에 와 이거 보세요. 태그가 엄청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상하세관 안으로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실러가 페네트레이션 됐다라고 이제 상업적인 광고를 하잖아요. 덴탈 튜브 안에 이렇게 막 머리카락처럼 엄청나게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중요한 부분은 이 실러와 가타파초 이 사이의 계면이 되겠습니다. 실러와 가타파초 콘 사이의 계면 떨어져 있습니다. 케미컬하게 절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붙어요. 이게 H26 같이 레진계 실러일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칼슘 실리케이트 계통인 MK 실러 경우에는 고무 재료하고는 전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싱글콘 테크닉에 MK 실러를 넣어서 샘 사진을 찍어본 결과는 이래요.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다 떠 있습니다. 안 돼요.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여러 개의 가타파츠 콘을 넣었을 때는 보이드들이 연결이 되면서 터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불규칙한 부분에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검벽하고 붙지 않습니다.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바로 월드 데이터 성공률 통계하고 일치되는 리얼리티입니다. 실러 페네트레이션은 실리빌리티와 관계가 없다. 왜? 가타파츠와 붙지 않고 덴틴하고도 붙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드들이 커넥트 되어 있다. 자, MTA 실러 테크닉에 대해서 단점은 뭐냐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MTA 실러들은 이거를 시린지로 넣었을 때는 넘어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구강외과에 1년에 이런 케이스로 오는 게 한 7, 8케이스가 와요. 덤리스, 팔라탈도 네크로시스 되고 두경부 쪽도 네크로시스 될 수 있습니다. 혈류를 타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세팅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세팅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다. 1223분이다. 안 굳는다는 뜻입니다. 안 굳어요. 12분에 굳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1223분이다. 안 굳습니다. 이 MTA 실로로 천공 부위를 메꾸고 리퍼가 돼서 안 돼서 올스 MTA로 메꿨는데 결국은 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빼서 보니까 이 올스 MTA 부분은 경화가 완전히 됐습니다. 근데 MTA 실러의 경우에 경화가 안 되고 그냥 뚫려 있더라고요. 안 굳어요. 마이크로 리키지 당연히 아까 설명한 대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덴티널 튜브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굳기 때문에 이 수분이 상실이 되면서 크랙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일어나게 된다. 익스펜션이 일어난다. 2%에서 0.2%. 버티컬 루트 프랙처의 원인이 됩니다. 통으로 NK 실러를 넣고 컴팩션 했을 때는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뒷부분은 동영상을 잠깐 본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소리하고 화면하고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 슬라이드만 보니까 좀 졸리시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보고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가겠습니다.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떡하냐? 뭐 팽창하는 재료를 넣어서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오는 거는 이론적으로 입증이 다 됐는데 사실은 바이오필링을 하고 나서 버티컬 프랙처 오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랙이 있는 치아를 하는 경우 또 꽉꽉 다져놨는 경우 교합압이 심한 경우 버티컬 루트 프랙처 오죠. 발생률은 적지만 여하튼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왔을 때는 치과 의사는 되게 난감해지게 돼요. 치아가 흔들리지는 않는데 씹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치아를 임플란트 하자고 환자를 설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원장님이 흔들리지도 않는 거를 빼야 그 씹을 때 씹을 수 있게만 해달라. 그건데 사실 안 빼고 씹을 때 시큰거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 임플란트를 하자고 설명을 하니 환자가 갈등을 느끼죠. 그죠?
근데 그때 임플란트를 설명하기 전에 루트 리섹션이나 리플란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이오필링을 하고 버티컬 스펙처가 여기 라인이 잠깐 보였죠. 그러면 이거 하악입니다. 하악의 메디al 루트 플랩을 제끼고 버티컬 스펙처가 있는 그 루트만 제거합니다. 이 옆에 그 코티컬 본을 얼마를 삭제해야 되지? 충분하게 삭제해도 돼요. 여기 코티컬 본 삭제해도 플랩으로 덮어놓으면 여기 뼈가 다 차니까요. 그리고 드레인을 꽂아 놓습니다. 이 메디알 루트 잘라낸데 헤마토마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드레인을 꽂아 놓고 기다리면 깨끗하게 잘 힐링이 되고 모빌리티 있던 치아들이 모빌리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금관치를 싱글 루트가 있는 치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뼈로 다 차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어느 정도 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뼈가 다 형성이 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부러지더라도 임플란트 바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리플란테이션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링하고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왔는데 리플란테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빼야 되겠죠? 빼다가 부러지지는 않을까? 이거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게 시큰시큰한 치아는 조금 흔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자꾸 그냥 알베올라 본이 이제 늘어나니까 플라스티시티가 있으니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나옵니다. 예. 안에 큐레테이지를 깨끗하게 다 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리게이션하고 그라뉰로마 다 제거하고 염증성 유가종, 세균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으니까 다 제거하고 치아에 붙어있는 유가종도 박리시켜서 제거하고 끝에 커팅해서 잘라내고 이게 프랙처 라인이 있네요. 가운데 여기를 리트렌테이로 다 메꾸시고 원래 위치에 갖다 꽂습니다. 버컬링구알 헷갈리지 않게 잘 꽂으셔야 됩니다. 버클링구알 헷갈리면은 안 다쳐요. 다음날 와가지고 원장님 이가 안 다칩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꽂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스플린팅 하셔야죠. 네. 스플린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 8주. 8주 이후에는 땅땅하게 잘 붙어요. 스플린트 하는 방법은 와이어를 이렇게 와이어링 미리 해놨다가 여기에다 딱 껴놓고 지픽스 광중압 레진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붙이는 방법. 이 방법도 있고 뭐 저 방법도 있고 스플린팅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합 재정 하시고 심스턱이 빠져야 됩니다. 닿지 않게. 인텐셔널 리프란테이션 예후 굉장히 좋고요.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왔더라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교합 조정을 잘 하고 하면은 잘 붙습니다. 얼마나 쓰냐? 빼서
금이 간 거를 보여주면은 환자가 설득이 더 쉽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든 아니면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시든. 예. 치아에 금이 간 거가 인식이 되면 임플란트를 설명했을 때도 환자가 동의를 하게 되죠. 근데 예, 치아에 금이 간 거를 본인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치과 원장님이 치아에 금이 갔으니까 이건 빼야 됩니다라든지 뭐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환자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치아에 금이 간 거를 확인을 하고 또 금이 갔더라도 이 치아를 좀 살려봅시다 해서 리플란테이션을 하거나 루트 리섹션을 해서 그 치아를 편하게 좀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라포가 좋게 형성되었을 때는 임플란트로 설명할 때 환자의 관계도 좋은 관계에서 임플란트 수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바이탈 토미의 리트레임티를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왜? 엔도아이가 싫으시니까. 근데 사실 바이탈 토미는 적절하게 케이스를 셀렉션을 엄격히 해야만 돼요. 그냥 모든 영구치아에 바이탈 토미나 파샬 토미를 들어가면은 실패율 되게 높습니다. 케이스 셀렉션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트로 MTA를 어떤 점도로 사용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믹싱된 리트로 MTA를 구강 안에서 옮길 때는 그냥 뭐 아말감 캐리어는 다 있으시니까 아말감 캐리어를 사용해서 옮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챔버 오프닝하고 안에 그 펄프가 바이탈한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블리딩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 인펙션 된 거니까 엔도 들어가야 되고, 블리딩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파이브로시스 됐으니까 그거는 엔도 해야 됩니다. 네. 적절하게 핀포인트로 브린딩이 보일 정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믹싱 컵에다가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하면 좀 편해요. 소독된 믹싱 컵에 파우더를 넣고 살살 웨이팅을 해서 뻗디, 진흙, 찰흙 정도의 점도가 되도록 혼합을 합니다. 오, 물이 너무 많어? 그러면 꺼지로 누르면 됩니다. 꺼지로 눌러서 물을 좀 제거하고 아말감 캐리어에 담아서 잘 나오죠? 이렇게 펄프 자른 그 부위에 넣고 이거 꽉꽉 다져 넣으면 실패합니다. 살살 커튼 펠렛에 물을 적셔서 이걸 살살 밀어 넣어야 돼요. 어떻게? 앰피테이션 된 펄프 조직에 블라드 클롯 게이지 없이 다이렉트 컨택 되도록 살살 젠틀 패킹 이렇게 해야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셀렉션을 우선 잘 해야 된다. 그날 이제 바로 세탁으로 위에 부분을 이제 막으면 됩니다. 그럼 이 캐타코어로 막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 캐타코어를 한 다음에 굳은 다음에 이 교합 조정하고 이 가장자리에 본딩 에이전트로 한번 코팅을 하십시오. 이 마진 쪽에 리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광중압 레진 코팅, 본딩 에이전트로 코팅한 다음에 광정을 한번 시키세요. 그러면 성공률 확 올릴 수 있어요. 그 간단한 작용 때문에 세균 밀폐를 이룰 수 있다. 이 광중압 레진으로 요 마진 쪽에 코팅을 하는 거의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이게 뭐 하루 지나면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리트로 MTA가
하루 정도 지나면 완전히 경화가 끝나버리잖아요. 이후에 코어 다 띄어내도 밀폐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에 0%의 마이크로 리키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개런티하는 겁니다. 여기를 본딩 에이전트로 바르고 광중화 꼭 시켜주십시오. 논문들 보면 그거 안 한 논문들 되게 많아요. 이거 그냥 그래사이언만 넣고 끝.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MTA가 굳기 전에 이 마진 쪽에서 리킹이 되면 아래 MTA가 굳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마진 쪽에 광중압 레진 코팅하고 하루를 버틴다. 그러면 그 1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아래 부분에 있는 리트 MTA든 올스 MTA든 프로르트 MTA든 완전히 굳는다. 겁니다. 그래서 꼭 광중압 레진 본딩 에이전트로 코팅을 해주십시오. 자, 아말감 캐리어 말고 16게이지나 18게이지 니들 팁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편합니다. 이게 업데이트된 방법입니다. 파우치 안에서 믹스를 하시고 물 3방울 넣는 건 똑같습니다. 소독된 기구를 사용해서 이 파우치 안에서 믹스를 하십시오. 물처럼 됐지만 한 100초 정도 기다리면 이게 버티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버티처럼 됐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근데 더 좋은 거는 크리미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밀폐에는 더 좋습니다. 이 버티처럼 굳었을 때는 이거를 웨트커튼으로 다시 이제 웨팅 시켜서 밀접을 시켜야 되는데 크리미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티처럼 된 거를 캐리어를 사용해서 넣을 때는 웨트커튼으로 위에서 살살 다시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게 크리미한 상태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크리미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더 밀폐성은 좋습니다. 크리미한 리트 MTA 믹스는 똑같아요. 3방울 떨어뜨리십시오. 1방울, 2방울, 3방울. 믹스한 다음에 바로 믹스한 다음에 한 2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캐리어를 넣게 되면 이래요. 물처럼 나와요. 크리미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십시오. 뒤에 슬라이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니셜 세팅 쪽으로 리트레인티가 가니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길게 나오기 시작해요. 요거는 믹스하자마자 한 20-30초 안에, 요거는 한 1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캐리어 안에서 가래떡처럼 쭉 나오잖아요. 이건 믹스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얼마나 지난 다음에 100초 이상 지난 다음에, 둘 다 원장님이 편한 방법대로 쓰시면 됩니다. 바이오 필링 할 때는 이 방법으로 써야 되겠죠. 이 방법. 근데 캐핑이나 토미 할 때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밀접하게 다 되니까. 그리고 압박이 필요 없으니까. 압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베이스 하는 방법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다이렉트 캐핑입니다. 인다이렉트 캐핑을 다이렉트 레진법으로 한다. 충치 다 제거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크리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밀접이 잘 되죠. 뭐 웹커튼 쓸 필요도 없이 크리미한 상태로 넣는다. 네. 이게 굳을까? 잘 굳어요. 워시아웃 안 됩니다. 3분 구강에서는 5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5분 정도 충분하게 꺼져 물려놓고 기다리십시오. 크리미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캐리어에 담아서 쓰시면 돼요. 5분 정도 기다리시고 가장자리 애칭하시고 물을 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굳었잖아요. 굳었어요. 크리미하게 들어가도 이게 굳습니다. 강하게 뿌려도 굳어 있습니다. 드라이를 시키고 본딩 바르고 플로블 레진으로 이제 메꾸시면 되죠. 자, 요거는 크리미하게 캐핑을 하고 그렇죠. 인다이렉트 캐핑을 하고 인다이렉트한 레진 방법으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크리미하게 해서 넣고 자, 5분 기다린 다음에요. 하이스피드 바, 폴리싱 바로 모양을 잡고 드라이 시킨 다음에 만들어 온 테스라 수분물을 넣고 큐어링을 시키는 방법. 인다이렉트 레진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요, 인다이렉트하게 레진을 만들어 왔는데 치아 안에 충치가 남아 있을 때 사실 이거 어떻게 할까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깨끗하게 제거하십시오. 충치. 뭐 처음 프랩할 때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남긴 채로 그냥 인다이렉트 레진 만들어 온 걸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크리미하게 믹스된 거를 넣고 그 위에 인다이렉트 레진 내면을 조금 공간을 좀 갈아내서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위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건 투비짓 방법입니다. 이제 첫날 리트 MTA를 집어넣고 이제 샤이니한 서페이스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5분.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폴리싱 바, 하이스피드 바 폴리싱 바로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이게 이니셜 세팅이 끝난 상태니까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칠판에 우리가 글 쓸 때 사용하는 분필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꽉꽉 누르거나 하이스피드 바로 그냥 막 깎아내면 퍽퍽퍽 나가요. 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폴리싱 바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니셜 세팅이 끝난다는 의미는 워시아웃이 안 된다. 하이스피드 바에서 나오는 물이 뿌려져도 워시아웃이 안 된다. 그게 이니셜 세팅입니다. 그 이니셜 세팅이 인비트로에서는 3분, 구강 안에서는 5분 정도 지나면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 5분 정도 이후에 하이스피드 바로 조심스럽게 각을 잡을 수 있어요. 모양을 잡으시고 물을 뿌려도 워시아웃 안 됩니다. 세게 뿌려도 워시아웃 안 됩니다. 이 다른 MTA들은 이렇게 물 뿌리면 다 녹죠. 다 녹아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리트로 MTA는 인비트로 이니셜 세팅 타임이 3분, 구강에서는 5분 기다려야 되고 스타팅 해서 그 다음날 인프레션을 쓰셔도 됩니다. 다음날 인네일을 한다. 자, 이거는 투비짓 방법입니다. 투비짓 방법은 캐리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리트엠테이를 적층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캐핑을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든 이후에는 이 위에 캐비톤으로 막습니다. 막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딱딱하게 굳으면 이 상태에서 프랩을 좀 하고 이때는 딱딱하게 굳어 있죠. 프랩 할 수 있어요. 프랩을 하고 임프레션을 뜰 수 있다. 세 번째, 비짓했을 때 본뜬 테스라 레진을 붙인다. 스페링이 좀 틀렸네요. 예. 자, 그러면 베이스로 됐을 때는 워시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셜 세팅으로 베이스가 됐을 때는 워시아웃이 안 일어나는 정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를 잡은 이후에 뒀잖아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프랩을 할 수가 있어요. 살살. 그리고 가장자리 거는 스케일러로 살살 긁어내고 물을 뿌려도 워시아웃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니셜 세팅. 분필 정도의 강도로 굳어 있다. 워시아웃이 안 된다. 이니셜 세팅. 녹지 않습니다. 물을 뿌려도 워시아웃 안 된다. 그게 이니셜 세팅입니다. 그 이후에 레진 웍을 해서 광중암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완전히 굳은 다음에는 얼마나 단단한가? 스톤 하든이 있습니다. 완전히 굳은 다음에 딱딱해요. 완전히 굳은 다음에 딱딱해요. 이게 하루 지난 다음에 파이널 세팅. 이 정도 강하게 굳습니다. 그 리트렌티에를 사용해서 사랑니를 안전발치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론액토미를 해서 그 부분을 바이탈 퍼포토미를
하는 겁니다. 코로넥토미를 하시고 이 부위에 리트렌테를 넣어서 토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리트렌테를 이렇게 해서 토미를 하고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이 공간으로 이제 사랑니의 그 뿌리 부분이 이럽션이 되면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니도 매복된 어떤 사랑니도 넘리스 걱정 없이 잘 뺄 수 있어요. 자, 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에 완전히 박혀 있는 치아인데요. 이게 3개월 이후에 지나면은 처음에 코로넥토미 할 때 이 박칼본도 서지컬 바로 좀 이렇게 날려보려고 하면은 3개월 후에 왔을 때는 그냥 심플 익스트랙션으로 쭉 돼요. 이미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하고는 루트 에펙스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럽션 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니 안에 있는 바이탈 토미한 상태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현미경으로 봤더니 덴틴이 형성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덴틴. 덴틴이 형성되더라고요. 올스MT 테크닉에 대한 장점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자, 이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이거요. 치료 전에 넘리스가 와서 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왔을 때 여기에 실로로 메꾸게 되면은 살떨리잖아요. 넘리스가 더 악화가 되니까 영구적인 넘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금관안을 NaOCl로 소독하기도 사실은 겁나요. 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안에 NaOCl이 넘어가면은 NaOCl 작용이 뭐냐면은 유기물들 다 용해시키는 건데 이 안에는 너브 트렁크 다 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aOCl로 균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럼 물로만 했을 때 균 조절이 되나요? 가타파처 실러를 쓰게 되면은 균 조절 절대 못 하잖아요. 자, 바로 이럴 때 물로만 소독하고 아니면 증류수로만 이 안에 이리게이션 하고 소독이라기보다 이리게이션 하고 뭐로 메꾸냐면 길이 조절이 가능한 바이오필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점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중간에 엑스레이 좀 찍어 가면서 하면 저스트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C형 캐널인데 저스트하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에피뉴럴 이데마 없이 넘리스 유발하지 않고 잘 필링할 수 있습니다. 넘리스 다 없어졌어요. 치료 후에 넘리스 사라졌습니다. 실링 어빌리티는 어디서 얻냐면 여기서 얻는 겁니다. 여기서 5mm 하고 요 에피컬 컨스트릭션을 넘어간 요 부분
이 입자들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밀집이 되잖아요. 에피컬 포라멘 근처에서 밀집이 된다. 입자들이 제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밀집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올스 MT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팩터에서 터치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피컬 포라멘에서 터치가 되면서 그 위로 살살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에피컬 포라멘이 에피컬 플로어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테크닉이에요. 안 됐다면 계속 거기서 헛돌죠. 그죠? 그리고 에피컬 플로어가 딱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면 워킹 랭스 그 지점부터 에피컬 플로어가 착착착착 올라오는 걸 터치로 느낄 수 있어서 터치 테크닉. 그런데 가타파처를 사용하는 모든 테크닉은 블라인드예요. 턱백이 에피컬 포라멘 근처에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데서 턱백이 되니까. 이건 블라인드 테크닉이다. 그리고 가타파처를 일단 꽂고 나면 그 다음엔 속수무책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OCMT 컴팩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터치감에 의해서 이 에피컬 쪽에 플러그가 어느 정도의 그 밀폐도를 갖고 형성이 되어 가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크닉 아니고 터치 테크닉이다. 그래서 뿌리 끝에 요 컨스트릭션인 요 부분, 아래 부분 여기까지 MTA가 올스 MTA, 리츠 MT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들어가고 나면 저스트하게 될 경우에는 바이올로지컬 실링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무스, 핀, 루프, 액세서리 루프 있는데 이렇게 이스무스, 뭐 핀, 그 다음에 액세서리 캐널 루핑된데 다 들어가요. 코로널 실 확실하게 다 됩니다. 여러 가지 해박적 불규칙한 부분들도 C형 캐널이 있을 때요. C형 캐널이 있을 때 깨끗하게 다 밀폐가 됩니다. 리버스 Y일 경우에 가타파처 실러로 이걸 어떻게 메꾸죠? 못 메꾸잖아요. 근데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여기 다 메꿔지게 됩니다. 뭐 일부러 메꾸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에큐 커브드 되어 있을 때도 신기한 거는 모듈러스 엘라스타시티가 덴틴하고 MTA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계면에서 이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라스티시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가타파처는요. 완전 달라요. 네. 자, 요 슬라이드까지 보고 오늘 슬라이드는 종료하고 질문 궁금한 점 Q&A 하겠습니다. 가타파처 실러는 에피컬 리전이 없을 경우에 코어가 없어지잖아요. 바이오필링 코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타파처 실러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돼요. 리전이 다 생기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필링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7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예요. 변화 없습니다. 9년 지나도 위에 코어 있는 부분이 다 없어졌는데도 그냥 그대로예요. 자, 근데 가타파처 실러로 리전이 있는 경우를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필링으로 리전이 있는 경우를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코어가 어떤 이유에서건 없어져 버렸다. 그럴 때는요. 가타파처 실러의 경우에는 이 리전이 점점 더 커지죠. 그런데 바이오필링은 이 코어가 없어져도 리전이 없어져요. 여기에 밀폐가 완벽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리전이 있었는데 코어가 상실된 상태로 3년이 지나서 왔는데 라미노이드가 다 만들어졌어요. 네. 리전이 있었어요. 5년 R인데 5년이 지나서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본 힐링 다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뒤에 남은 게 좀 있긴 한데 원장님들 궁금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슬라이드는 오늘 이거 여기까지 종료하고요. Q&A 하겠습니다.